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탑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사리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은 122페이지, 122페이지에서 계속 뒤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법문사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121페이지 나오는 법문사 같은 얘기들. 자, 부처님 탑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안에 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념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념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기념탑 요즘도 쓰잖아요. 뭐 어디 가면 뭐 여러 가지 기념탑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종교적으로는 역시 부처님 사리 뼈에서 나오는 뭐 어떤 화장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신령한 어떤 그런 물건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종교적으로는 그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에서 그 사리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리 중에 하나가 여기 상원사,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유일한 이런 불상 중에서는 유일한 국보예요. 그래서 요 상원사 요 문수동자상인데요. 머리가 일반 부처님하고 좀 다릅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상인데요. 설명하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세조가 모셨다는 국보 211호 상원사 동자상이에요. 동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따면 이게 동자입니다. 이게 총각이라 하는 거예요. 총각. 뭐 총각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따을 총자에다가 뿔각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솥불같이 머리를 땄다 이래서 따을 총자의 뿔각자예요. 그래서 총각모 할 때도 이 총각이에요. 원래는 이 총각. 이 총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어린애인데 수염도 나 있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뭔가 좀 근엄하게 보이기 위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세조가 창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상원사에 와서 치료를 하거든요. 치료를 해서 이 동자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동자가 이제 등을 밀어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동자상을 모시고 이 동자상 안에다가 세조 자기가 이제 병에 고생하던 그런 옷, 피 묻은 적삼이라고 흔히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리도 모시고 했어요. 그 사리가 이 사리입니다. 이 사리가 중요한 거는 뭐 사리야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세 종류의 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장 스님이 모셔온 사리.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사리, 이게 지금 현재 5대 보궁에 있는 사리입니다. 그래서 양산 통도사, 그 다음에 저 오대산 중대 뭐 할 거 없이 그런 데 쭉 모셔져 있고요. 이거 실물을 볼 수 있는 데는 지금 황룡사에서 발견된 사리, 황룡사 주심초석에서 발견된 그 사리만 실물을 볼 수 있고요. 그건 박물관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안 보여주고요. 자장 스님이 모셔온 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디냐면 저기 미륵사지 사리. 백제 무왕이 모셨다는 미륵사지 사리, 요 몇 년 전에 발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상원사 사리, 요는 월정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이 사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리들 말고 또 중요한 사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전우소장 사리조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를 어떻게 모셔오고 어떻게 했다라는 대목의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모셔온 사리가 있어요. 의상대사가 중국의 종남산 도선 스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늘의 제석천한테 받아왔다는 사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리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나중에 사라지고, 현재는 이 사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사리는 이 사리예요. 이게 이제 사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륵사지 사리는 그 당시 백제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를 중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응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백제 역사를 보면 백제 성왕이라고 굉장히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호가 성왕 이러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뭐 성스러운 왕이니까 그 전륜 성왕을 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잘못해서 자기 아들 위덕왕 나중에 이제 창왕인데 창왕 그 위덕왕 자기 아들에게 그 관산성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입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에게 3만 군사를 주고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그게 관산성이라는 성에서 신라하고 전쟁을 벌려요. 신라하고 전쟁을 벌리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걸 위로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 조금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게 이제 김유신 할아버지인 김무력한테 습격당해가지고 피살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쫙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백제가 혼란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걸 다시 추스리는 군주가 무왕이에요. 서동유에서 나오는 뭐 마동 그래가지고 뭐 말을 팔다가 뭐 선화공주랑 결혼했다는 그 무왕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욕차게 백제의 구심점으로 만든 게 이 미륵사직을 그때 사리를 모시게 되는 게 몇 년 전에 발견된 그 사리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사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리인데 그런데도 그 가치가 이런 사리에 비해서는 닿을 수가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탑들을 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백제 무왕이 구할 수 있는 사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를 얻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뭐 탑 안에 있거나 어디 뭐 불상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리들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원사 사리가 주목되는 거는 이 상원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새로 세워지는 때예요. 세조 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숭유억불 정책 이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전부 다 무너뜨릴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된 탑이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세조하고 효령대군하고 세조한테 수양대군일 때 세조가 수양대군일 때 그쪽으로 이런 유물들이 불교 유물들은 거의 중요한 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은 허물어뜨려도 이런 사릭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보석함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녹이는 거보다는 그런 거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뇌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때 이제 실권자였었던 세조한테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아마 광릉을 열 수만 있으면 광릉이 세조무덤입니다. 광릉 수목원 할 때 광릉이 세조무덤인데 그걸 열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급 불교 문화재는 그 안에 거의 다 있었을 거다. 이거 뭐 보나마납니다. 왜? 그 다음 왕들이 불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그냥 다 싸서 넣어드렸겠지. 그렇게 하면 그게 그 당대 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그러한 오래된 절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그때 유물들이 전부 세조한테 들어가고 그 세조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사리를 모신 게 이 상원사 문수동자상 사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대단한 유물이죠. 아주 유물은. 그래서 이 전후 과정을 알면 이 사리가 보통 사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과가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게 중국 장안이 있습니다. 장안 12개 왕조의 수도였었던 장안 아주 유명하죠, 뭐 그죠? 이 수도 장안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이 법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법문사 굉장히 대단한 절이에요. 이게 황실사찰 당나라 때 황실사찰이에요. 황실사찰이고 이 탑이 여기서 이제 사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국에 아마 부처님 사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 사리가 가장 유력한 사리예요. 이 탑에서 나오는 이 탑에 이제 밑에 지하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지하에서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비와가지고 이렇게 반쪽이 난 뒤에 이제 발굴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 손가락 뼈 사리 이 손가락 뼈에 해당하는 요 사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쇼카 왕이 중국에 전해졌다라는 전설이 있는 그런 사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리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사리예요.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황제도 중국 당나라 때 황제면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셉니다. 그 당시 당나라는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리는 30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볼 수만 있다면 뭐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리가 공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 형편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막바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러 갈 때 제가 이 사리를 보러 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리를 보여줘야 될 건데 중국 같은 데는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안 보이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뭐 다른 룰이 없어요. 그게 중국은 뭐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 상상 밖의 일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될 건데 이래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전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이런 사리를 볼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참 대단하지. 대단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원사 저기서 나온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사리도 월정사에 가면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시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정월달하고 10월달에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러면 그때 오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 그다음에 이 사리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나라 말기에 대종이라는 황제가 이 사리를 이웃해 와요. 황실까지. 그래서 이제 황실에서 예배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한유의 논불골표라는 게 나옵니다. 한유라고 들어봤습니까? 당송팔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송에 문장 잘하는 당나라 때하고 송나라 때 문장 잘하는 사람 뭐 유종원이라든가 왕안석, 신법의 왕안석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소동파 뭐 이런 사람들 막 섞어 가지고 한 8명이 문장을 잘하는데 그중에 한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유라는 사람. 그 한유가 논불골표를 써요. 붓다의 뼈에 대해서 논평한다. 이렇게 쓰는데 그때 뭐라고 쓰냐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당송팔가문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이방인의 뼈인데 그 사람은 유교입니다. 이방인의 뼈인데 황제가 황궁까지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는 이건 황제의 권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거를 불에 태우거나 물에다 넣어서 버려라. 이렇게 씁니다. 참 호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황제가 그걸 뭐라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쉽게 말 상소문이 올라온 거예요. 딱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죽이라 그랬어요. 쟤 죽여 이렇게. 쟤 죽여. 저 어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유는 굉장한 문장가예요. 굉장한 문장가인데 뭐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가 말리냐면 옆에 있었던 이제 불교 믿던 신하들이 말려요. 대신들이 부처님 사리를 왕궁에 모셔놓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살려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주자상가로 좌천을 보냅니다. 지방 장관으로 이제 좌천되는 거예요. 지방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 관찰사 이제 이렇게. 근데 중앙 요직에 있다가 그러면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인생이 참 재밌는 게 거기까지는 멋있어요. 자기가 종교가 다르더라도 뜻있게 발언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거기까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뒤에 이 사람이 약간 좀 행동을 찌리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다시 중앙으로 가고 싶어서 그 동네 이제 좀 잘 되는 스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청탁을 하죠.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가 그 논불골 좀 굶어 보니까 추운지 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건 관 형식이에요. 여기는 지금 중국 사람들 관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리를 이렇게 사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니까 관 같은 형태에 넣는 거예요. 저런 걸 사리장엄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여의 정림사지. 이게 그 쉽게 말해서 평제탑이라고 불리던 그 탑이잖아요. 백제를 뭐랄까 평정했다. 소정방이 여기다가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글씨를 새겼어요. 요 밑에다가 그 이전에 있었던 탑인데 근데 이 탑은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목탑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탑의 시작은 목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탑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목탑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정림사 탑이고 이게 이제 법룡사 나라 법룡사 목탑이에요. 근데 이 지붕이 요 지붕을 나타내는 거고 요 밑에 요게 요걸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목탑을 돌로 이제 점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돌탑으로 양식이 나무탑에서 돌탑으로 점점 이렇게 간소화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더 간소화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탑들은 저거보다 더 간소화돼요. 이거 이제 왕궁리, 익산 왕궁리. 여기가 백제 무왕이 아까 얘기했었던 미륵사지를 창건했던 백제 무왕이 수도를 옮기려고 해서 왕궁리. 그래서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 옮기려고 했다가 아마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그렇게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수원.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저 정조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화성 이런 거 다 만들고 수원 화성 열심히 만들어서 한 번도 못 썼죠. 한 번도 못 쓰고 그 과정에서 정약용이 대두되면서 결국 유배만 직사게 가고 유배만 가게 되고 돈 엄청 들여서 만들었는데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다행히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들어가서 품값이라도 건지고 있지. 품값이라도 건지고 있지.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수도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는요. 왕권이 그쪽에 너무 뭔가 좀 약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세력들이 너무 강력해서 왕권이 좀 견제당하고 있을 때 판을 바꾸자는 거죠. 아예 새 판에서 시작하자.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잘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탑이 아까 그 정림사지 탑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탑이죠. 근데 훨씬 더 간소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뚱뚱하죠. 왜?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날씬하지 않잖아요. 뚱뚱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나무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무탑일 때는 목탑일 때는 안으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가운데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뚱뚱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돌탑으로만 그냥 완전히 고정시켜져 버리면 굳이 뚱뚱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사람 들어간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점점 날씬해지고 돌이라는 게 약간 무거워 보여요. 느낌이. 그러니까 더 날씬하게 세련되게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런 탑들이 이제 나중에 불국사의 석가탑 같은 그런 탑들 보면 늘씬하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씬한 게 좋아요. 이게 고선사 탑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약간 뚱뚱해요. 이게 원효 스님이 출가했다는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은 경주 박물관에 있는 탑이에요. 문도 있어요. 문도. 여기에 원래는 동으로다가 장신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 모양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문 손잡이 동그랗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경첩같이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목탑일 때는 여기가 출입로라는 의미도 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이런 출입로라는 의미도 되고 이것도 계속 이렇게 뚱뚱한 게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목탑에서 점점 바뀌는 상황에서 근데 아까보다는 좀씩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형화되고 이런 거는 더 복잡하죠. 부재도 많고 더 복잡하고 이런 거 보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이 많잖아요. 이게 돌들이 여기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소화시켜 버린다고요. 돌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굳이 돌을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게 작업이 오히려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돌을 가지고 다 쓰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작아져요. 탑도. 전에는 탑이 좀 더 컸는데 탑도 작아지고 이건 뭐 완전히 좀 이렇게 둔탁하게 생겼죠. 여기 또 기가 막힌 탑입니다. 이게 황복사라고 황복사라고 의상대사 출가사찰이에요. 의상대사 출가사찰. 방금 전에 봤던 건 원효대사 출가사찰에 있었던 탑이고 이거는 의상대사 출가사찰 탑. 이거는 원효대사 탑.
이거는 의상대사 출가사찰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황복사가 이 황룡사 바로 옆에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보면 저기 이쪽에 그 보문사터도 있고 그 보문사 때문에 경주에 보문관광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탑하고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상대사가 이 탑을 이렇게 한 3척 정도 떠가지고 거의 한 1m 가까이 떠가지고 탑돌이를 할 때 하늘을 떠서 돌았다는 그 유명한 탑이에요. 유명한 탑이에요. 황복사 탑 이런 데 가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해요. 이게 다 복원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길 옆에 막 이렇게 좀 방치돼 있다 싶어요. 이게 이 탑 같은 경우는 가문사. 이 가문사 탑은 너무 커서 이렇게 2개씩 만들어요. 돌이 이 탑이 훨씬 큽니다. 방금 그 탑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바닷가에서 외구를 이제 진압하려고 했었다는 그 탑이고 이게 최초의 돌로 된 쌍탑이에요. 가문사 탑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김춘추 아들이 문무왕 범민이거든요. 태종 무열왕 아들이 문무왕 범민, 그 다음에 범민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그래서 아버지가 문무왕이 만들다가 다 못 만들어서 아들이 이제 신문왕이 이걸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시킨 뒤에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래서 가문사 이렇게 가문사라고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앞에 이 가문사 앞쪽에 가면 이제 대왕암, 이견대, 대왕암 수중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용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거. 그 수중릉 대왕암이 2군데가 있어요. 경주에 하나 있고 울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왕암이 그렇게. 그래서 울산 대왕암이 더 그럴듯해요. 거기는 진짜 그럴듯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까지 가볼 수도 있고. 그 현대에서 이렇게 철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살살살 해서 걸어가면 돼요. 남은 실상사탑. 이게 이제 이 탑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꼭대기 부분이 나중에 석가탑. 석가탑 꼭대기 부분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없어졌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피레침만 남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 거거든요. 아까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잘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남고 또 이게 왜 이게 쉽게 파괴되냐면 이게 절터에 스님들이 없으면 이게 금방 파괴되거든요. 이 돌이. 왜냐면 이 철 빼려고.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려고 요거 돌 빼내고 이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탑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흔들어서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피레침 같이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 보면 다 피레침이라 그래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복원을 할 때 이거 위에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탑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가장 비슷한 남원 실상사탑 이제 위에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석가탑보다는 이게 떨어집니다. 석가탑을 보시면 훨씬 더 이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왜소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게 뭐 유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뭘 공부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몰라도 보이는 게 예술이요. 진짜예요. 특히 종교미술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왜?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쉽게 말해 간판 생각해 보세요. 간판은 우리가 전혀 잘 몰라도 저게 뭐 하는 집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왜? 그게 광고니까. 종교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미술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이 선전이 되고 그다음에 신도들을 많이 늘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 아는 사람만 딱 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도 제가 오는데 누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굳이
예, 절의 현판을 그 간판, 절 간판, 예, 그걸 이제 현판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한문으로 그렇게 써야 되느냐? 사람들이 잘 못 읽는데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못 읽는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는 어차피 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읽어달라는 의미인데 못 읽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문자나 언어라는 거는 뜻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전달이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부처님도 한자는 몰랐을걸? 이렇게? 그런데 굳이 그걸 한자로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 한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글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자라든가 이러면 공자가 원래 한문을 썼어? 이런 말이 되는데 부처님은 한문 쓴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부처님 문자도 아니고 저 인도 문자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번역 문자를 막 그렇게 쓸 필요성은 없죠. 단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구조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모르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집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집에 액자도 그래서 한글로 쓰는 액자보다 한문 액자를 더 선호합니다. 한문으로 써 있다고 그래도 그게 아주 정자로 써 있는 것보다 약간 흘려 써 있는 거 좋아해요. 뭐나 있어 보이거든. 참 그게 병입니다. 이 석가탑이야 뭐 대단하죠. 이거 보면 이건 진짜 뭐 코카콜라 하면 콜라병 떠오르듯이 우리나라 탑 하면 다보탑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다보탑보다 석가탑이 훨씬 대단한 탑이에요. 저렇게 단순 구조에서 저 뒤에 다보탑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복잡 구도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쁘게 만드는 건요.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 비율을 맞추는 게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촌놈들이 뭐 이렇게 장신구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멋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재벌들 이런 거 텔레비에 나올 때 보세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심플하게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멋이 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고 진짜. 주렁주렁 뭐 이렇게 막 달고 이게 막 밍크 입고 야이 촌놈들이요 그거. 그래서 요거는 목탑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탑 양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돌탑으로다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양식이고, 이게 뭐 731년인가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사자가 있는 거고, 10원짜리에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사자 얘기 아시죠? 그 전에 뭐 노태우 대통령이 무슨 뭐 대통령 하려고 10원짜리에다가 불상 모셨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사자예요. 사자고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네 구퉁이에 네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훔쳐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가운데다가 놓은 거예요. 이게 가운데가 계단입니다. 계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원래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사자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들어오라는 얘긴데 문 중간에다가 어떻게 뭘 놓겠어요. 그래서 이게 석가탑하고 다보탑하고 이게 눈에 빨리 들어오는 거는 다보탑. 진짜 멋진 거는 볼수록 이렇게 탁 멋이 있는 거는 이게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이에요.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이라는 이름도 진귀하죠.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이렇게 탑을 석가탑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타내 석가탑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중국에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불궁사 석가탑하고 이 우리나라 석가탑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석가탑이 맞느냐라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갖고 이제 학교에서 논문을 한 2편 쓰고 이랬었어요. 저게 석가탑인지 어찌 아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월정사탑. 이게 굉장히 멋있는 탑. 지금 보여드리는 탑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한국식 탑은 이 탑으로다가 이 탑이 이제 정형이 됩니다. 이 탑을 모델로 해서 내려가고 이런 형태를 모델로 해서 내려가는데 이제 이형탑이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형탑이라 그래요. 이형탑.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는 탑, 변형된 탑 이런 거. 이건 정형탑. 이거는 기준. 하나의 기준. 그래서 다양한 탑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 왜냐하면 이게 눈에는 훨씬 더 잘 들어오고 이뻐 보여요. 이런 계열들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월정사탑, 팔각구층탑. 이래서 팔각형으로 돼서 9층이에요. 그렇게 해서 멋지지? 네. 멋져. 이게 고려시대 초기 탑 900년대 후반 탑이거든요. 900년대 후반 탑 100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900년대 후반 탑인데 그 시절의 최고 수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정도급 탑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순하게 해서 이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탑은 상당히 크거든요. 높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한 이 정도 오니까 상당히 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 보이죠? 그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거 굉장히 가볍고 날씬하고 이렇게 가뿐한데 이러면 좋은 거예요. 애가 좀 퍼져 있는 것 같고 좀 무거운 거 이러면 잘 안 만들어진 겁니다. 후대로 가면 이게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요. 또 이게 퍼지기 시작해요. 중구난방으로. 이 탑을 이제 이 월정사 팔각구층 탑을 해가지고 짝퉁으로 만든 게 조계사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요 탑이에요. 조계사 앞에 있습니다. 조계사 앞에. 근데 뭐 당신은 굉장히 그 당시에 좋게 만들었다고 하신 탑이에요. 그리고 팔각 10층 탑 막 이래가지고 9층보다 한 층 더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탑은 좌우로는 짝수고 세로는 홀수예요. 그래서 3층, 5층, 7층, 9층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좌우로는 사각, 팔각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탑 중에서 가장 좋은 탑이라고 꼽을 수 있는 탑 중에 하나예요. 이 탑이. 지금 보여드리는 탑들이 다 탑계의 탑입니다. 탑계의 탑이에요. 지금 이게 경천사 탑, 이것도 이제 뭐 10층 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고려 말기 탑입니다. 원나라 몽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탑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멋있죠. 직접 가보면 더 대단해요. 단지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크기 때문에. 용산 박물관 안 가보셨는갑네? 신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쪽에 가시면 이 탑이 가운데 메인 유물로다가 딱 전시가 돼 있죠. 딱 들어가자마자 보입니다. 장님만 아니면. 우리나라 그 박물관 규모가 뭐 전 세계 3대 규모다 이러는데도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안 가봤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촌역에서 내리면 그 지하철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뚫었습니다. 그거. 그전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바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세요. 이게 가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 2층인가 3층인가 올라가면 거의 불교 유물 전시하는 데인데 거기 그 유명한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탑이 좋은 탑들은 짝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탑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 탑에는 또 유명한 예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거 훔쳐가려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이걸 훔쳐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갔다가 도로 갖다 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지도 이게 경천사가 그 개성 옆에 있었던 절이라 그래요. 개성.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면 큰 절은 고려시대 고려 수도 옆에 있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탑의 위치도 좀 불분명하고 이 사람들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방치해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경제 형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경복궁에 나중에 방치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용사박물관 만들면서 일로 옮겨온 거고, 요게 이제 인사동 탑골공원, 탑골공원에 있는 그 탑이에요. 세조가 만든 원각사. 이 탑의 짝퉁입니다. 아까 월정사 탑의 짝퉁이 조계사 탑이듯이 이 탑의 짝퉁이 이 탑이에요.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를 원각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그거를 대사동이라고 불렀고 큰 절 동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절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탑골이라는 게 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사동 할 때 그 사자도 이 대사동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뭐 33일 뭐 독립운동 독립선언 했다는데 그 다음에 뭐 실학할 때 백탑화 뭐 있을 때 여기 큰 탑, 크게 흰 탑 이래서 백탑화 이랬어. 이거를 훼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유리로 씌웠는데 안 보여요. 원래는 이랬었어요.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서 탑을 깼대. 자꾸 깨요. 그래서 탑이 갔다 오면 없어지고 이래. 이 상 같은 걸 부조로 해놨는데 얼굴이 없어져. 게다가 이 동네에 또 비둘기가 많아요. 비둘기가 많으면
비둘기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애들이 자꾸 뭐 대낮때나 막 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둘기 참 대단하지. 그러다 보니까 유리를 씌웠는데 너무너무 안 보여. 이게 뭔가 수단을 써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굉장히 미개한 나라에서 관리하는 수준이에요. 직접 가도 잘 안 보여요. 직접 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정해사지 13층 탑.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오늘 멋있는 탑 다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는 탑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경주. 경주에 있는 정해사지 13층 탑. 이 탑 중원 탑리. 중앙탑이라고 하는 거죠. 충주가 옛날에 그 중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중간쯤 됩니다. 충주가. 그래서 거기를 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중앙탑 이러는데 탑이 약간 이게 다시 만들어질 때 이거 수리할 때 뭔가 약간 잘 못 맞춘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옛날에 탑돌이를 했었어요. 월정사도 탑돌이를 하고 여기도 탑돌이를 하고 법주사도 탑돌이를 하고 지금도 여기 탑돌이가 남아 있어요. 여기는 화엄사 효대 구례 화엄사 탑 자체에 이렇게 사자를 넣어가지고 재밌죠. 사자 4마리가 이렇게 머리로다가 이고 있는 그리고 가운데 스님도 있어요. 가운데 스님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 탑은 굉장히 멋있죠. 멋져요. 요게 이제 나원리 경주 나원리 경주의 동국대 뒤쪽으로 가면 여기 나원리가 있어요. 요걸 이제 흰색 화강암은 재질에 따라서 약간 더 힐 수도 있고 약간 반점 같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탑이라고 합니다. 경주에 8가지 괴이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경주 8괴 이래가지고 이 백탑을 쳐요. 나원리 뭐 이런 얘기 무슨 탑 이렇게 얘기할 때 월정사 탑 이러면 그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정사는 절입니다. 근데 나원리 탑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원리라고 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리가 들어가면 그건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장항리 사지 이러면 그건 그 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리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탑이 두 종류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사 탑 이러면 그 절이 어떤 절에 속한 탑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사지 탑 그러면 월정사 탑 이러면 그건 월정사에 속해 있는 거고 정해사지 탑 아까 봤었던 십상층탑 사지탑 이러면 정해사라는 절은 없는 거예요. 사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탑만 남아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월정사 탑 이러면 월정사는 절도 있고 탑도 있는 거예요. 사지 이러면 이거는 절은 없는 거예요. 황룡사지 하듯이 절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여기가 이 정해사라고 하는 절이었다는 건 분명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이 나원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을이에요. 마을. 읍면리 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절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탑은 있는데 이게 무슨 절이지?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나원리요. 그러면 나원리 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들어보면 요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저게 진짜 절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아주 좋다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나원리 그러면 나원이 절 이름인가? 이렇게 실제로 이 나원리 탑 옆에 가면 나원사가 있어. 요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나원사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가 원래 나원사인가?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만 조금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게 금방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탑에 대해서 특이하고 좋은 탑들 그런 얘기들 다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정형화된 탑이라고 하는 탑은 어떤 탑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수작
수작. 수작을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국사의 석가탑. 그래서 다보탑이 아니고 석가탑이에요. 그 석가탑이 정형화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정형석탑의 대표가 되는 거고, 그 탑들을 모사한 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사한 탑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한국 돌탑의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탑에 대한 거는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탑이 이제 어떻게 좀 바뀌는가, 그러니까 이 위치라든가,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 다음에 쌍으로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